난치병의 행정 이문현 즈음에 씨앗 속의 칼슘은 pH 밸런스 지킵니다. 그래서 pH 레몬, 파인애플, 식초, 사과, 토마토, 호박, 당근, 콩, 감자, 고구마 등 대부분의 식품은 산성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산성인 식품과 산성화시키는 식품은 다르다는 점이다. 과일과 채소는 산성인 식품이지만 그 속에 있는 유기산은 몸속에서 산화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어 폐와 신장으로 배설된다. 그러나 알칼리성 원소인 미네랄이 남아서 우리 몸의 산을 중화시키고 세포의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원료로 쓰인다. 산성식품을 먹었는데 도리어 몸이 산성화되지 않도록 막는 완충제로 쓰이는 건 창조주의 신비한 섭리다. 따라서 신맛이 있는 과일일지라도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알칼리 형성식품에 속한다. 반면에 진짜 몸을 산성화시키는 식품은 육류, 기름 종류, 정제된 식품이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황가인이 들어있다. 황가인은 소화 과정에서 독소를 가진 산을 생산한다. 이 산을 신장을 통해서 배설하려면 먼저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은 산을 형성하는 식물로 간주된다. 지방도 과잉 섭취하면 산소가 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해 몸을 산성화시킨다.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소디움 펌프의 작동이 느려지고 산성물질인 노폐물이 세포 안에 쌓이게 된다. 또한 과잉 지방은 소화관에 불완전하게 분해되곤 하는데 이렇게 불완전하게 분해된 지방은 초산을 생산한다. 또한 정제식품, 백설탕, 흰밀가루, 캔디, 청량음료, 의약품들은 모두 산을 형성하는 식품이다. 이렇게 산을 형성하는 식품을 멀리하고 충분한 칼슘을 보충한다면 평생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품은 산성식품, 알칼리 식품을 나누는데 이 식품이 레몬, 파인애플, 식초 이런 것이 굉장히 새콤하고 이렇게 식품은 산성이지만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산성화 만들지 않고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기에 다시 말해서 기가 유기산이 몸속에서 산화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어서 폐와 신장으로 배설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남은 것은 알칼리성 원소인 미네랄이 남아서 배설되어 버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비타민 B12의 핵심은 씨앗 속의 코발트. 씨앗 속의 코발트. 씨앗을 먹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코발트 때문이다. 대부분의 씨앗에는 코발트가 들어있는데 코발트는 비타민 B12를 구성하는 중심 분자다. 그렇다면 코발트를 섭취할 수 있다면 체내에서 비타민 B12를 합성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계는 인체가 비타민 B12를 합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타민 B12를 섭취하려면 비타민 B12가 많다고 알려진 소간이나 달걀을 먹곤 했다. 그러면 초식동물인 소는 어떻게 풀만 먹고도 비타민 B12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왜 소는 되고 사람은 안 될까? 그 이유는 소와 사람의 유일한 식습관의 차이인 화식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과학은 사람의 장에서도 비타민 B12가 합성된다며 과거의 주장을 수정했다. 실제로 채식주의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야채 속의 활성 코발트를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비타민 B12 결핍이 발견되지 않는다. 젊음의 미네랄 씨앗 속의 아연. 대부분의 씨앗에는 아연이 있다. 아연은 성미네랄, 미용 미네랄, 젊음의 미네랄이다.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강하게 만들고 피부를 깨끗하게 윤기 있고 탄력력 있게 만든다. 아연은 생체 내의 여러 효소의 구성 성분이며 주요 대사 과정을 조절한다. 또한 아연이 부족하면 생체막이 산화된다. 아연은 특별히 T임파구의 박라와 임파세포의 분화에 관여한다. 따라서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 통곡류를 비롯한 씨앗을 즐겨 먹는 사람은 아연 결핍이 생기지 않는다. 간, 장, 신장 질환이 있을 때에 특히 아연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과 근육골들이 지연되고 생식기 발달도 저하되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상처 회복도 안 되고 미각과 후각도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진다. 꼭 먹어야 하는 영양 씨앗은 다양한 씨앗을 먹고 다양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영양을 갖고 있는 씨앗 4개를 선택하려면 단연 참깨, 메밀, 달맞이씨, 홍화씨를 꼽을 수가 있다. 이 4가지 씨앗을 당근과 함께 갈아 먹으면 환상적인 조합이 된다. 참깨에는 칼슘이 정말 많다. 생참깨 100g에 1156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은 뽀빠이가 좋아하는 시금치의 20배, 초등학교 급식에서 빠지지 않는 우유의 10배에 달한다. 이렇게 좋은 칼슘 공급원을 놔두고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키운 소에서 짜낸 우유를 먹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참깨에 있는 좋은 칼슘은 임산부의 건강, 아기의 성장 발육, 노인의 뼈와 관절, 피부 미용, 노화 방지, 불면증, 정신병, 심지어는 항암에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 씨앗 속에 산패되지 않은 불포화 지방산은 유리기를 죽이는 항산화제가 된다. 또한 참깨에는 파이토에스트로겐인 리그난이 있어 함유되어 있다. 파이토에스트로겐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대인체의 에스트로겐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참깨의 영양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참깨의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은 대부분 참기름을 통해서이다. 보통 마트에 가면 원료가 중국산인지 아닌지 GMO인지 아닌지 살피고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것을 선택한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참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 유화제가 들어가거나 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는 생각하지를 못한다. 마트에서 파는 참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 부모들이 시골에서 정성껏 깨끗하게 농사지어서 보낸 참깨는 어떠할까? 일단 참깨를 받은 전에는 그걸 생으로 먹기보다는 방앗간으로 가져간다. 거기서 25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로 깨가 타기 직전에 뜨겁게 가열하여 볶아내면 구수한 냄새와 함께 맑은 기름이 흘러나온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가운데 기름을 짜서 깨끗한 병에 담아와 먹으면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아서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료가 국산인지 아닌지 GMO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지면서도 참깨에 열을 가해 먹는 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동의보감에는 생참깨에서 짠 기름은 약으로 쓰고 볶아서 짠 기름은 식료로 쓰고 약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볶아서 짠 기름은 왜 약으로 쓸 수 없을까? 이제 그 이유를 알고 나면은 약으로뿐만 아니라 식료로도 쓸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생참깨와 참기름의 일반 성분을 비교해보자. 생참깨에는 탄수화물, 수분, 단백질, 해분, 지방이 골고루 들어있지만 열을 가한 참기름에는 100% 지방밖에 없다. 생참깨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나트륨, 철, 아연, 보리, 망간, 셀레늄 등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참기름에는 단 하나의 미네랄도 남아있지 않다. 또한 생참깨에는 있는 비타민 B1, B2, 3, 5, 6, 비타민 A도 참기름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생참깨에 있는 트립토판을 비롯한 18가지 아미노산도 참기름에는 하나도 없다. 더구나 그 중에서 9가지는 체내 합성이 어려운 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은 신체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고 혈액을 정화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와 같은 각종 성인병 및 혈관, 계 질병에 좋을 뿐만 아니라 남자의 정자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원료이기도 하다. 그렇군요. 이거 참 이렇게 되어버리면 참 그동안 잘못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해주네요. 자, 위점막과 장점막과 각 세포벽은 불포화 지방산에 포함한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세포 구성에 필요한 요소다. 그만큼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중요한데 이것은 주로 생씨앗 속에 들어있다. 생참깨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염증과 암을 예방하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한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불포화 지방산도 열을 가하면 콜레스테롤의 원흉인
포화 지방산으로 바뀐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풍부한 영양을 지닌 생참깨를 활성 상태로 충분히 섭취할 때만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지방이 생으로 해서 먹는 것이 좋다 말인데요. 메밀은 메밀 이효섭의 메밀꽃 필 무렵은 강원도 봉평 배경으로 전개가 된다. 전분과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B1, 2, 3 등이 들어있다. 특히 생메밀이 많이 들어있는 루틴 성분은 인체에 퍼져있는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지켜주며 혈압과 혈당치를 내리고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루틴은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높여서 신장 기능을 강화시킨다. 신장에는 네프론이라는 사구체 주머니가 250만 개 이상이 있는데 사구체 하나하나에 수많은 모세혈관이 모여있는 모세혈관 덩어리이다.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좋아지면 하루에 신장을 통과하는 180리터나 되는 혈액의 재흡수가 빨라지고 노폐물의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혈로 단백뇨 등의 신부정 증상이 사라진다. 메밀은 단메밀과 쓴메밀이 있는데 쓴메밀이 단메밀보다 루틴의 함량이 70배나 되고 단백질과 라이신의 함량도 더 높다. 루틴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제이다. 메밀의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C보다 30에서 50배 강한 항산화 물질로 손상된 간세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고 간의 해독을 강화한다. 플라보노이드는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에도 있는데 곡물 중에는 메밀에 함유되어 있다. 또한 메밀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은 비만을 예방하고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몸에 열을 내리는 성질이 있어 머리에 부스럼이 생기거나 피부에 종기가 생기는 경우가 효과가 있다. 하지만 메밀에 독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일까? 그 발전은 메밀의 전리와 관련이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야설로는 1632년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항복을 받아낸 청나라 태종이 조선인들을 고소시킬 목적으로 위를 꺾어내는 독성이 있는 메밀을 조선에 소개했던 것이다. 하지만 메밀로 만든 막국수를 즐겨 먹던 조선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당황한 청나라 사람들이 조사해보니 조선인들은 메밀의 독을 해독시키는 무와 배추를 막국수에 곁들여 먹고 있더란 얘기다. 실제로 메밀은 껍질에 살리실아민이나 벤질아민이라는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 살리실아민은 계량종인 단메밀에는 거의 없고 야생종인 쓴메밀에만 있다. 그러나 이 독성은 극히 소량인데다가 함께 먹는 채소의 섬유질과 비타민 C가 독성을 중화시킨다. 메밀은 삼각형의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다. 머스리가 뾰족하고 윤기가 돌며 잘 여문 것이 좋다. 메밀. 달맞이꽃이 달맞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달맞이꽃은 저녁에 피었다가 다음 낮에 진다. 달맞이꽃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약초로 활용했던 꽃이다. 약초로 그래서 꽃부터 뿌리까지 안 쓰는 부분이 없었다. 감기는 뿌리를 달려서 먹고 피부 염에는 달맞이꽃을 잎을 찍어서 바르기도 한다. 달맞이꽃 씨앗은 참깨의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크기가 작다. 그러나 이 작은 달맞이꽃 씨앗 속에는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지방산인 리놀산과 리놀렌산, 아라키돈산과 같은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특히 달맞이꽃에는 감마리놀렌산이 들어있어 감마리놀렌산은 자연계에서는 모유와 달맞이꽃에만 있다. 감마리놀렌산은 혈액을 맑게 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려서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 비만은 칼로리 소비에 비해 영양 섭취가 많을 때 생긴다. 남는 영양은 중성지질 형태로 몸에 축적되어 비만이 된다. 사람의 뒷머리와 등골의 폐인 부분에는 브라운 파트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제 기능을 잃으면 체중 조절이 안 되어서 살이 찐다. 이때 꼭 필요한 게 감마리놀렌산이다. 감마리놀렌산은 브라운 파트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남는 영양의 소비를 촉진시킨다. 또 여름이나 무좀 등 피부 질환에도 좋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홍화는 잇꽃이라고 하는데 붉은 빛이 도는 노란색이다. 옛날에는
혼인 때 얼굴에 예쁘게 그려 넣던 연지, 권지의 재료로 명조옥감이나 손수건을 물들인 뒤 염료로 쓰였다. 사실 홍화의 가치는 홍화보다는 홍화의 씨앗에 있다. 홍화씨는 예로부터 개나 닭이 다리가 부러지면 홍화씨를 먹고 스스로 고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관절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화씨의 어떤 성분이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것일까? 생홍화씨 껍질에는 백금이 있다. 백금은 뼈를 치유하는 데 불가사의한 효능이 있어서 부러진 뼈, 관절, 인대를 잘 붙게 하고 강하게 한다. 백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골절된 부위의 양정기와 음정기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새로 만들어진 뼈가 강하게 붙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인 로버트 베크 박사는 생명과 전기라는 책에서 뼈가 단순한 나무토와 같은 것이 아니라 매우 신비로운 조직이며 뼈에 많은 전기 에너지가 저장될 수 있는데 뼈가 단단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며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또한 베크는 뼈가 손상된 부위에 백혈구를 모아서 콜레겐, 인, 지방질 등을 채우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이런 필자가 서로 뼈를 심하게 다쳤을 때 직접 경험한 바이다. 심하게 골절된 골반뼈가 20일 만에 완전히 붙어서 활동할 수 있었다. 해발 고도가 4,000m가 넘는 티베트 지방에서 재배된 홍화씨는 다른 지방에서 재배된 홍화씨보다 백금 함량이 훨씬 많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뼈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유난히 단단하다는 점이다. 공기가 희박한 곳에 살다 보니 폐 기능이 발달해서 대기중의 백금 미립자를 흡수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10배나 높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백금을 함유한 식물과 동물을 늘 섭취하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티베트 지역의 암염도 백금 성분이 많다고 한다. 홍화씨 기름을 영어로는 샤플라워 오일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치료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체에는 합성하지 못하기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줘야 하는 지방산을 필수 지방산이라 하는데 홍화씨는 필수 지방산 중의 하나인 휘놀산을 75%나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산을 함유한 씨앗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다. 또한 불임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키워주는 비타민 E가 들어있고 칼슘, 구리, 풍부하다. 이 네 가지 씨앗만 자주 섭취해도 어지간한 질병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들 씨앗에 있는 영양과 효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셀레늄의 효능, 노화 방지, 유방암, 비듬, 비타민 E의 효능, E는 심장 근육 보완 등등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셀레늄은 씨앗 속에 있고 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불파 지방산, 파라아미노산 향산, 태양간, 비타민 B9는 성장, 신경, 배멀미, 시력 증진, 적혈구, 협심증, 포화지방 연소. 이 비타민 B9의 효능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군요. 아연의 효능은 효소, 인슐린, 혈액산도, 전립선, 이렇게 콜레스테롤 축적 감소 등의 세포 재생 저항력 다양하게 이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군요.